맡은 스태피 백서인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중국의 기술과 시스템 혁신에 관련돼서 좀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먼저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위협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보면 원천 기술, 전략 기술, 핵심 기술에 관련된 침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1997년 로랄사 발사체 기술 유출 사건이 거론이 되고요. 항공에서는 2018년 지휘항공기 기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인수에 관련된 마이크론, 웨스팅하우스 인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보는 중국의 위협은 역시나 이제 신산업이나 이런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추격을 빨리 하고 있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토종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사실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많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전이나 베이징 같은 지역이 글로벌 최대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위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대1로가 더해지면서 중국의 이런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고요. 미국의 의견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도 역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침해 혐의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철도입니다.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을 할 때 2, 3세대 모두 지재권 검증을 통과했는데 아직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일부 100% 토종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합리하게 국가 안보 위협한다는 이유로 시퓨스의 반대로 M&A가 무산되거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여파가 이제 유학생이나 교육 등에도 퍼지고 있다는 점들이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정당한 국책 사업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주장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중국한테 사드발 견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꽤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도록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를 안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부 경계 국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국산화 비율을 높여서 제조업이 굴기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국가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 규제 같이 차별적 규제에 의해서도 많은 피해를 보았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의 기술 탈취 행위보다 사실은 더 조직적이고 집요한 국가적 기술 탈취 행위를 가장 많이 당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또한 최근 이제 미중 기술 경쟁 패권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래 산업에 대한 표준을 굉장히 조금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하는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미래차도 그렇고요. 산업 인터넷도 그렇고 바이오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민관이 공동으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문제 의식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졌길래 미국이 좀 견제를 하고 있을까 보면, 일단 R&D 투자액은 전 세계 2위가 됐고요. GDP 대비 지금 2.5% 달성을 목표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특허 논문 전부 다 세계 1위, 2위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인재입니다. 이공계 대학 졸업생이 470만 명으로 2위인 인도 260만 명, 3위인 미국 56만 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고요. 최근에 나온 다양한 정책들을 보시면 특이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과학기술과 혁신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 최초의 성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2017년에 발사된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위성, 그리고 앞에 장석인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슈퍼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5G,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거대 과학에 필요한 입자가속기, 구면 전파 망원경 등 이런 세계 최초의 연구 성과들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기술
과학기술 자립화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중국 내에 더 강력하게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러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어떤 거버넌스를 갖고 있나 살펴보면 일단 최상위 기관은 결국은 국무원입니다. 국무원에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소조가 있고 여기는 이제 국무원 총리가 조장을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학기술부처가 주무부처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해진 아젠다가 이제 관련 부처 그리고 지방 정부의 과학기술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이제 액션 플랜으로 수립이 돼서 전파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중국 과학원의 존재인데요. 중국 과학원은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가 아니라 국무원 직속의 독자적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과학원의 사실은 독자적인 연구 권한이 앞서 말씀드린 그 세계 최초의 중국 과학기술 성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사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가 로봇이고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제조 2025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제조 2025도 사실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테크놀로지 로드맵 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중국의 공급 과잉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45년까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를 보시면 차세대 정보기술부터 로봇, 그리고 바이오, 항공에 이르기까지 사실 대다수의 제조업, 산업 분야에 포진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연구에서 좀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2015년에 나왔던 테크놀로지 로드맵과 2017년 말에 나왔던 로드맵상의 목표 변화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사실 굉장히 세부적으로 공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자립화율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어떤 액수들이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공개가 돼 있었는데 이런 목표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분석했던 시기가 미중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이라서 다소 추후에 변화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10개 분야에 대해서 동일하게 목표 시점을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3가지 그룹으로 나눈 그런 액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두그룹, 통신설비나 고속철도 전력장비는 기존의 목표로 했던 2045년보다 더 빨리, 그리고 하위 그룹으로 지정된 직접 회로나 항공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설정을 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로봇 시장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산업 규모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세계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표 기업이 없고요. 로봇 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성장의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전 세계의 50%까지 점유할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2018년도 중국 내 로봇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이는 자동차 산업도 동일합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응용 분야는 사실은 산업부터 일반 서비스, 전문 서비스까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성장 요인으로는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그리고 중국의 지금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건비, 노동력 부족, 소비 구조 변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저해 요인으로 보면 아직도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대표 기업이 부재하다. 핵심 기술이나 핵심 부품은 아직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 액터들, 혁신 주체들을 조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 그리고 중국 가전 기업, 중국 로봇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인데요. 기업은 이제 글로벌 4대 기업, 이제 쿠카가 미디어한테 인수가 되었지만 ABB, 야스카와 환학 등이 중국의 3분의 2, 부품 시장의 4분의 3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수입 부품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전기업 같은 경우는 미디어, 창홍 등이 이제 최근에는 폭스콘까지 합세를 해서 기존에 이제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3C 업종들의 기업들이 M&A나 이제 자체 개발을 통해서 기술력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로봇 전문 기업은 대표적으로 산업용 로봇의 시아순,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유비테크가 핵심 부품까지 완전히 자체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로봇의 굉장히 중요한 그리퍼라던가 로봇용 AI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니콘들이 지금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국 로봇 산업의 기술 혁신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은 대학입니다. 대학은 대표적으로 이제 칭화대랑 하얼빈 공대가 있는데 중국의 이 로봇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들은 하드웨어 기술이 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역량이 사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래형 로봇에 있어서 현재는 조금 뒤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우위를 점유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급 연구소를 보면 아무래도 중국 과학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시아순이라는 기업이 이제 중국 과학원에서 스피노프된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 국가 중점 실험실, 국가 공정 연구센터, 국가 공정 실험실을 이제 지정을 하면서 민간 협력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 상업화 등을 빠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산업용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이 매니퓰레이터의 특허 분석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로봇 분야에서 중국의 핵심 기술 경쟁력은 아직 매우 낮다. 그리고 상위 한 10개 가장 많이 인용된 특허도 분석을 해보았는데 결국 핵심 특허는 역시 일본이랑 그리고 미국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로봇이 왜 무서운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부가 너무 혁신 친화적이다.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사회적 저항도 낮고 굉장히 자원과 이런 시험단지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에 중국 전 지역의 로봇 관련된 정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 지원이 지금 단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2018년도에 중국의 과학 로봇 기업 탑 50위를 뽑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중국 내 로봇 시합 단지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로봇에 굉장히 많은 로봇 발전에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입니다. 대학의 연구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특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역량이 뛰어나서 미래 분야에서는 우리가 추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혁신 주체 간 협력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가 공정실험실 역할이 좀 긍정적으로 발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이제 국가 중점 실험실을 해서 대학의 우수한 연구소들을 지정을 해주다가 이제 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상업화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공정실험실을 지정을 하고 이것은 민간 기업을 리더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활발히 확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도 사실은 많은 연구 보고서나 지금 언론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제조 2025에 비해서 목표 시점이 보통 10에서 15년 이상 이른 시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가장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제 산업 인터넷에 관련된 정책부터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다가 2017년에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초등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교육까지 그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인공지능 자체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지능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건설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굉장히 폭넓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 얘기를 조금 전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두가 중국의 인공지능에선 가장 먼저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온 기업이고요. 2013년부터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인력도 1000명 이상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R&D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거는 두어 OS라는 지능형 인공비서 플랫폼이랑 이제 앞으로 계속 공개가 될 아폴로라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와 플랫폼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 서비스, 헬스케어 등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7년 말에 저희 원에서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석박사 인력을 300명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부사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텐센트인데요. 텐센트는 세 기업 중에는 가장 조금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역시나 이제 데이터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10억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위챗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강할까를 보면 일단은 이 세 개의 기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BAT 이후에 나온 TMD라는 세 가지 또 IT 공룡들이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온 센스타임,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아이플라이텍, E2 등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강자들이 있고요. 이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누적 투자 유치액이 거의 한 1조 원 정도가 돌파하였고요. 기업 가치도 전부 다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기업들이 많을까라고 보면 역시나 강한 정부 그리고 약한 개인정보 의식이 바탕이 된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또 볼 수 없는 것이 중국이라는 그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많은 인구로 인한 이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적합한 기술이기 때문에 성장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이제 한자나 방언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기존 수준의 이런 음성 인식이나 그 문자 인식 기술로는 중국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도가 높은 음성이나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시장화를 통해서 기술력이 크게 향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재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1세대 인공지능 중국인 과학자들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 인공지능 과학자 그리고 그 중국계 미국인 인공지능 과학자가 귀국을 해서 키운 2세대 중국인 과학자들 이런 인재들이 한데 모여서 지금 인공지능을 크게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중국의 인공지능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가장 좀 두려운 점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열의에 처해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공지능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주력 산업에서 우리가 좀 앞서 있는 분야에 어떠한 기술 격차를 생각보다 빨리 중국이 극복할 수도 있겠다. 대표적으로 지능형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우리 암묵지를 빠르게 추격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탄생을 하고 기술 격차가 확대되는데 우리는 중국과 같은 법제도나 거버넌스를 모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국의 인공지능이 우리가 가장 무섭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앞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결론을 지면 일단은 중국이 더 이상 보조금이나 기술 탈취에 의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의미 있는 혁신을 해내고 있다. 이거는 이제 ITIF의 보고서에서도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역시나 압도적인 공간이나 물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한 혁신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것은 과학기술과 혁신이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사실 각 분야별로 제대로 하는 실력을 갖춘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이런 걸 바탕으로 각국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놀라운 점은 정책도 그렇고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중국이 정부가 특히 시장과 고객, 경쟁과 기업가적 도전을 가장 중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고 한국의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경쟁력을 보면 한국 로봇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요소 기술로는 한국이 앞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조금 이 혁신 주체 간의 역량을 집결이 안 되고 있고 시너지가 좀 극대화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해봤는데 인공지능 5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컴퓨팅 역량 파트에서만 중국 기업보다 조금 더 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릴 제언은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중국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적 대응은 국가가 나서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장벽을 타파하고 지원을 해주는 역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중국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석 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특히나 이제 과학기술의 혁신 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지 거점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이 거점들이 제대로 그러면 정보 수집이나 어떠한 그 대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러면 사실은 맞다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행 능력을 강화할 그런 플랫폼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위 산업 영역을 크게 DUI형이랑 STI형으로 나눠 봤을 때 우리가 대중국 우위를 갖고 있냐, 불확실하냐, 열의를 갖고 있냐 이렇게 나눠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지만 우리가 비교 우위를 좀 명확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국가가 어떤 식으로 우리 이 격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비교 열의를 갖고 있다고 보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 촬영 시장에서 전부 뺏겼다고 해서 새로 떠오르는 OPPAV 시장에서도 우리가 뒤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는 그런 지원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형 산업에서도 우리가 비교적으로 우위를 보유했다고 판단하는 바이오 제약이나 또 비교적으로 지금 열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인공지능 또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결과들을 조금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중국의 기술 실력에 대해서 정확한 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거시 수치나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 거시 수치에 나타나지 않은 동태적 현상들을 많이 분석을 해서 이 미래 기술의 확보 정도라던가 솔루션 다양성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중국이 이런 산업을 육성해 나갈 건지에 대해 좀 더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술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중국의 그 규제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역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중국이 이제 산업 정책을 굉장히 조금 교묘하게 잘 쓴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사실은 연구를 열심히 하고 관찰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향타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표준이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변환을 하고 자국 기업의 육성, 자국 기업의 기술 실력을 보고 판단을 해서 시장 정책이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는 저희가 보면 대표적으로 드론 같은 경우는 신천 지역이 중국 내에 사실상의 표준 그 R&D나 규제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방안은 저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허용 다음에 규제 과정에서는 여러 지역 간의 경쟁을 시키고 가장 잘하는 지역이 중국 내 표준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시차도 존재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은데 저희는 초기부터 그 중국 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별로 그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의 표준과 연구개발에 개입을 한다면 굉장히 적은 투입을 하고도 중국 전체의 표준이나 규제 제정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 그 다음 3선 도시로 퍼져나가는 과정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 시차를 활용해서 역시나 우리의 충격이나 어떠한 국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기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지역 전략을 수립을 해서는 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한데 스케일업 전략은 결국은 제품군별로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일반 서비스에 어떠한 그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 접근하기보다는 그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로봇 관련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드론 분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 촬영보다는 이제 곧 다가올 공중교통 시대에 대비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정부의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좀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저희 정책적인 조정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현재 지금 R&D나 해외 진출에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다시 한번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